네, 자 오늘은 소유권 부분에 여러분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첨부하고 공동소유 부분 정리하고 용익물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는 페이지 255가 되겠습니다. 네, 어디쯤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간 자료 6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첫 페이지가 자 첨부 나옵니다. 첨부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역시 항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의의를 보면요,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개를 총칙해서 첨부라고 합니다. 첨부는 평소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교재에다가 자료 첨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다가 어떤 다른 물건이 갖다 붙은 거예요. 그죠? 결합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첨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첨부의 종류에는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사실 부합밖에 없어요. 혼화나 가공은 동산과 관련된 것이라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자, 이 첨부에 부합, 혼화, 가공 세 개,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그 다음에 가공에서 자 혼화, 가공 동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부합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화는 어떤 물건이 이제 뒤섞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기미와 혼합미가 섞였다, 쌀과 쌀이 뒤섞였다. 그래서 이제 고형물의 혼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칵테일 있죠? 술 이렇게 섞지 않습니까? 뭐 소맥하면 소주, 맥주 이렇게 뒤섞은 거죠. 이것은 유동물의 혼화라 그럽니다. 자 일단 혼화가 됐을 때, 자 A 물건과 B 물건이 혼화가 됐을 때 누구 소유에 귀속되느냐에 대해서는요, 이 부합의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합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자 지금 제 혼자 지금 거의 혼자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부담 없이 들으시고 꼭 필요한 것은 잠시 후에 자료에서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미와 혼합미가 뒤섞였다, 혼화가 되었다. 이때 그 혼화물에 대해서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되느냐, 주물의 소유자에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혼화물을 공유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없어요. 가공은요 역시 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포항이나 밀양 근처에서 출토되는 자수정 원석이 있습니다. 자수정 원석을 캐서 세공업자가 갈고 닦고 세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보석 알맹이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때 그 알맹이, 다시 말해서 가공물이라는데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공을 했을 때는요, 그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에 귀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데 큰 액수일 때는 이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동산과 관련된 것이라 사실상 출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혼화 가공도 첨부의 하나의 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귀속 관계는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부합입니다. 그래서 가끔 출제가 되어도 이 부합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부합은 그러면 세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누구 소유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한다. 갑의 건물에 을이 어떤 시설을 갖다 설치를 했어요. 시설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 누구 소유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합됐을 때, 예를 들면 자 지금 자료에서 확실히 체크하더라도 부담 없이 한번 이해는 하고 가시죠.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세입자로 들어와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어떤 동산 시설을 했어요. 시설해서 동산을 부합시켰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합된 이 물건은 누구 소유가 되느냐? 바로 임차인 소유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명 나오지만 임차인이 이제 기간 끝나고 나갈 때는요,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권, 자기가 이 부속시킨 물건 있잖아요, 이걸 되레 임대인한테 팔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적으로는 전체가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는데, 이 부합된 물건까지 한꺼번에 건물 소유자에 귀속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 어떤 바탕, 이것에 기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 사람 소유로 남는다.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곧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까지만 보시고요. 그다음 동산과 동산의 부합 있잖아요. 역시 부동산 중개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또 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다이아몬드 알맹이와 18K 금가락지가 결합돼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자, 둘 다 동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에 귀속된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알맹이 소유자에게 전체 반지 소유권이 귀속된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됐습니다. 자, X 쳤고요.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이것은요, 학자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민법 교수들은 전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 판례만 인정한다. 이것만 여러분 그냥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옵니다. 자, 자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냐면 상류에서 토사가 이렇게 밀려와가고요, 이렇게 하류에서 삼각줄을 형성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상류에서 토사가 막 이렇게 밀려와서 강 하류에 삼각줄을 형성하는 이런 것이 부동산의 부합이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니까 민법 교수들은, 학자들은 그냥 어리벙벙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첨부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시죠. 그럼 거기 자 보면 1의에 자 나와 있고요. 부합 혼화 가공 총칭해서 첨부를 하고, 2항에 보면 첨부에서 생긴 물건은 한 개 물건으로 존속하며 분리나 원상복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강행 규정. 자, 체크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보시죠. 자, 3번에 보면 첨부한 물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고 소멸한 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임의 규정. 자, 됐습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 자, 여기서부터죠. 문제 될 때. 자, 1항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즉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체크돼야 되고, 2항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지만, 자, 판례는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체크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자, 넘어갑니다. 3항 체크하고 시작하죠. 3항 앞에는 작은 별, 그렇죠? 가장 답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이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다. 자, 임차권 방금 예를 들었지만 다른 사례 하나 더 들어서, 예를 들면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지상권요. 자, 2교시부터 하겠죠. 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자가 갑의 토지 지상권 설정받아서 여기다가 수목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거거든. 수목도 묘목 가져와서 심기 직전까지는 뭐예요? 동산이거든. 그렇잖아요. 토지에 고착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은 토지의 일부분이 돼버려,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목도 토지에 고착되면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같이 부동산으로 보지만 일단 심기 직전까지 묘목 가져와서 식목일날 아시죠? 그죠? 심기 직전까지는 동산이거든. 그럼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 원칙은 누구 소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갑소유죠. 토지 소유자에 귀속되지만 다만 타인의 모여한테 권원에 의해서 부합됐을 때는 이때는 그자 소유로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의 바탕에 기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는요, 이때는 이 수목은 비록 토지에 고착된 상태지만 누구 것으로 남는다? 지상권자 소유로 남는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매수청구라는 거 있어요. 지상물 매수청구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별 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 자, 욕심이 생겨서 한마디만 더, 사례 하나만 더. 전세권자 당연합니다. 여기 임차인 대신에 전세권자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갑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가 거기다가 자 부속물을 설치했습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어요. 자 누구 소유되느냐?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되지만 다만 전세권이란 바탕에 의해서 부합시켰을 때는 그 부속물은 누구 소유로 남는다? 전세권자 소유로 남는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2교시에 나오지만 전세권자는 나중에 나갈 때 말이야. 기간 만료되고 나갈 때는 이 건물주한테 이급대를 팔고 갈 수 있어요. 응? 부속물 매수청권. 물론 자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때는요. 애초에 설치할 때 동의 얻어서 설치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출제할 때 포인트가 되거든요.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자 지금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항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면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이 타인의 권원에서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한편 권원이 있더라도 그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소리는 뭡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들어와서 저 옆에 지금 창호가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방음도 안 되고요. 차소리도 시끄럽고 겨울에 아주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어떻게 예? 전세권자가 자기가 창호를 뜯어내고 뭐 소위 말하는 방풍 이런 게 확실한 시스템 창호 이런 거 있죠. 예? 이중창 이런 서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건물에 뭐가 돼버렸어요? 구성 부분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건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나중에 분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분리하면요 다 깨져 버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 이럴 때는 아무리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와 같은 이러한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켰다 하더라도 이때는 그대로 건물 소유자 소유로 다 귀속돼요. 단지 이럴 때는요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부속물 배수 청구를 못하고 이때는 혹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느낌상? 어쨌든 가치를 높였잖아, 그죠? 오래된 창호 뜯어내고 예? 새로운 좋은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그 건물의 가치가 증대됐죠. 그럼 뭐 비용이라 그러죠? 무슨 비용? 그렇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로서 자신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항의 두 번째 줄 끝에 한편 권원이 있더라도 그 물건이 독립성이 없을 때는 즉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창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호 이런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합이 성립한다. 부합이 성립한다는 소리는 건물 소유자의 그대로 귀속되고 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언급합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대답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항. 자 타인의 토지에 자 우리 시험은 10년 동안 지금 제가 분명히 이거 2017년 한 번밖에 아니라 한 두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자꾸 반복 검토해 봤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었어. 분명히 10년 동안. 근데요. 일반 시험에서는 참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자주 나와요. 일반 다른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 한번 했던 거예요. 물권법 첫 시간에 설명한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여러분 알고 있죠? 권원 없이. 자 아무런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권리의 바탕 없이 권원 없이 위에다가 또 뭐라고 제가 그랬죠? 무단으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무단으로. 네. 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그 농작물이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누구 소유가 된다? 경작자 소유. 그 시험 참 자주 나오는데 일반 시험에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출제자가 조금 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뻔한 것을 일부러 이렇게 혼돈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갑의 토지의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내면 당연히 눈치챌 수 있는데 자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에? 갑 소유입니까? 을 소유입니까? 당연히 을 소유죠. 그죠? 남의 땅 빌려서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했으니까 당연히 임차인 소유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판례에 대한 반대 해석을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럼 권원을 가지고 경작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 귀속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대 해석을 유도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출제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순간 피곤할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해도 당연히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러면 이 농작물은 뭐 다년생 식물은 해당 안 되고요. 길어도 1년 이내에 파종해서 수확이 끝나는 1년생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추, 파, 마늘, 양파, 뭐 배추, 토마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배추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토마토가 한번 나왔고요. 어쨌든 배추가 나오든 토마토가 나오든 호박이 나오든 당연히 1년 이내에 파종에서 수확이 끝나는 단기에 해당되는 농작물이다. 자, 다만 농작물이 아니라 수목을 식재했을 때는 이때는 누구에게 귀속된다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귀속됩니다. 부합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자, 농작물이 아니라 수목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증개축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때는, 자, 그래서 또 건물 또 한번 나온 건물. 자, 임대인 갑의 건물에 임차인이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을 했습니다. 이만큼 증축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때, 그러면 경제적 독립성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즉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의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이와 같이 건물을 증축했는데 이것이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임차인 소유로 남는다. 그 부분은. 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5번 항목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 또 창호 생각하자. 창호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즉 타인의 권원하면 항상 뭘 생각하면 됩니까?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그렇죠? 같은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모함된다 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자, 끝까지 연상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144번 판결. 적법한 경작권 없이,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무단으로 또는 권원 없이. 자,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적법한 경작권 없이, 이 말은 무단으로 또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에서 존재를 갖췄으면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의 귀속? 경작자. 자, 경작자. 한 번 더 경작자 잘 보이게 가로 한번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합에 관한, 이 첨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빈도는 좀 약해도 주의는 항상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운 페이지 넘어가면 69페이지 공동소유. 공동소유하면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가 공동소유 형태에 해당되고요. 아주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는 공유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문제 출제될 때 합유, 총유는 비등비등합니다. 예, 공유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유, 인적 결합 형태. 자, 도표 딱 보고요. 도표에 별 한 두 개 달아놔야 되겠죠. 예, 큰 별 두 개. 자, 공유, 공동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자, 밑줄, 개인주의적 소유 형태.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러니까 갑을병 세 사람이 그랬죠. 갑을병, 자, 시골에 토지를 나중에 이제 전원주택 지어서 이제 같이 친구지가 아니다. 제가 뭐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은 아주 뭐 절친 사이입니다. 세 명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시골에 땅 여기다가 미리 사두고 여기다가 전원주택 지어서 우리 앞집 뒷집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땅을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돈을 내 갖고요. 이렇게 토지를 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뭐냐? 공유입니다. 공유.
자, 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똑같이 돈 내 갖고 샀다 하자고요. 그러면 지분은 3분의 1씩 되겠죠. 물론 여러분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이 공유 지분은 공유는 지분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분 등기할 때는 이렇게 이런 분수로 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은 아니죠.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등기되는 게 아니라 전체 뭐 1000평이면 평방미터로 바꾸면 3300평방미터 분의 예를 들면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990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전체 뭐 얼마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몇 제곱미터 분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지분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를 합니다. 지분은 있지만 개인주의적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병이 이민을 갑니다.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갈 때는 당연히 이 지분 팔고 가겠죠. 자, 팔 때 다른 친구들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냐? 받을 필요가 있느냐? 전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분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지분은 있지만 처분이 자유롭다. 그래서 지극히 뭐다?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다. 그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자, 합유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 돼요. 합유는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어떤 재산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갑을병이 이제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하나의 재산을 형성합니다. 동업, 이 조합 관계라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은 조합체의 재산소유 형태. 자, 조합은 채권법의 15개 계약 중 하나거든요. 조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범위 해당됩니까? 아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민법에는 조합계약이라지만 이게 사회 현실적으로 보면 동업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동업. 그래서 거기 공장을 함께 경영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러면 공장 이렇게 동업하려면 당연히 처음에 출자하잖아요. 그렇죠? 출자안액에 비례해서 지분이 결정이 됩니다. 지분 결정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재산을 형성, 공장을 지었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었다면 그 부지와 토지와 건물, 공장 건물 전부 무슨 재산? 합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출자안액에 비례해서 지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개인주의 플러스 단체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유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했지만 합유는 개인주의 플러스 단체주의 성격이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주의인데 지분 처분하려면 만약 여러분 이 병이 또 합유에서도 병이 이렇게 동업하다가 역시 동업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눈치 보기 바쁘고 이게 서로 이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니까 이 병이 나 동업 관계에서 나 떠나야 되겠다고 지분을 딴 사람한테 처분합니다. 예를 들면 정한테 지분 처분한다. 자, 어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공유는 자유롭지만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만 합유에서의 지분 처분은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무슨 주의? 단체주의 성격이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금 공유는 개인주의, 합유는 개인 플러스 단체주의, 잠시 후에 나오는 총유는 지극히 단체주의.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에는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설명하느냐? 이걸 한번 설명해야지 지분 처분의 자유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또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플러스 단체주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동업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 양도하고 이미 나가버리면요, 이것은 새로 지분 양수해서 들어온 자가 동업관계를 흐트릴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 세 사람은 원래 처음에 뜻이 맞으니까 같이 동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생판 모르는 자가 들어오면요, 이 갑을 정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을 흐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 되니까 이렇게 지분 처분은 합의에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총유가 총유, 제일 오른쪽 총유는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 형태. 자, 밑줄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 비법인 사단에다가 밑줄 쳐두세요. 비법인 사단은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 그건 쓰지 마시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런 용어는요.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바로 뭐다? 총유.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하면 여러분 어떤 형태입니까? 자,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법상 사단법인은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환경단체, 사단법인, 주무관청,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중이나 종중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것도 사단인데 이런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굳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 조직 이런 것을 우리가 일으켜 앞에 뭐라 하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뭐다? 총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중, 종중, 여러분 뭐 동창회, 여러분 어때요? 동창회, 교회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집합체죠. 그래서 교회가 재산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근데 시험 뭐 혹시 사례로 나오면 가장 빈번한 사례는 역시 종중이나 문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분 처분, 그러면 총유는 그 밑에다가 지극히 뭐라고요? 단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중원들이 지분이 있느냐? 지분이 전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단체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분 처분 내려갑니다. 자,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에다가 밑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가급적 밑줄을 짧게 하는 게 좋으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까지만 밑줄 치세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합유는 지분 처분은 다른 자 밑줄 합유자 전원 동의 밑줄 합유자 전원 동의입니다. 방금 설명했죠. 자, 제3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즉 정이 들어와서 원래의 당사자의 그 동업 관계를 깨뜨릴 우려를 막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총유는 지분을 갖지 못한다 밑줄 그다음에 분할 청구 쪽으로 넘어가죠. 분할 청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밑줄 칩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에다 밑줄 치세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불분할 특약이란 걸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문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분할. 그다음에 합유는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밑줄입니다. 합유물의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밑줄 쳤고. 자,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이 해산하면 여러분 동업 관계가 이제 깨졌어요. 완전히 세 사람 동업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이것이 조합이 해산한 경우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청산 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하여, 왜냐하면 동업 관계가 깨지면 합유에서 공유로 바뀌어 버려. 그 재산 소유 형태가. 그러면 이제 분할 청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시험 나올까요? 잘 안 나오니까 그건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합유물의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자, 참고로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왜? 공유가 되니까. 조합이 해산되면 합유에서 공유로 바뀌니까. 자, 그다음 총유는 할 수 없다 밑줄. 뭘 할 수 없다고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이란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보존행위 보세요. 자,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공유 쪽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보다는 총유에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여기 보존행위, 관리행위, 사용수익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는 공유는 정말 빠짐없이 이해하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합유보다는 총유가 좀 신경 쓰입니다. 합유는 잘 안 나와.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보존행위. 자, 이 공유물 시골에 있는 땅이라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전원주택 지을 목적으로 이제 세 사람이 사놓은 땅이라 했으니까, 자, 시골에 있는 땅인데 강가에서 이렇게 옆에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가에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한 며칠 비가 쏟아져서 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토지 일부가 막 유실되고 막 쓸려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럴 때 갑을병 세 사람 중에 을병은 서울에 살고 있고 갑은 그래도 이 땅에 뭐 이렇게 컨테이너 이런 게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좀 살고 있어요. 관리도 할 겸. 자, 어떻게 을병의 동의를 받아야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포크레인 불러다가 비 그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성토 작업해야 돼요. 다시 쓸려나간 부분 복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행위는 공유물의 무슨 행위예요? 예를 들면 보존행위죠. 자,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가당치 않죠. 보존행위인데 무슨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좀 더 법률적으로 좀 보존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면 잠시 후에 판례에서 체크해 드립니다.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건데 그냥 지금은 설명만 듣습니다. 역시 가불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걸 어느 날 보니까 셋 다 모두 이렇게 방심하고 있어서 이 토지 잘 관리도 하지 않고 셋 다 방심하고 있는 터에 정이란 자가 이 토지를 침탈해. 자, 침탈. 이게 침탈했을 때는 자, 여러분 물권적 청권 공부했죠?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 소유물 반환 청권도 무슨 행위에 해당돼요? 보존 행위에 해당되죠. 예? 물리적으로 토지가 유실되어서 성토 작업하는 것도 보존 행위지만 법률적으로 예? 뭐 예를 들면 등기가 예를 들어서 가불병 세 사람의 공유 토지가 어느 날 보니까 정 앞으로 허위 등기가 된 거예요. 허위 등기가. 자, 이 정에 대한 허위 등기를 말소를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무슨 행위예요? 보존 행위죠. 내 재산 지키는 행위죠. 자, 그러면은 이 침탈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말소 등기 청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보존 행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방금?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출제될 때 출제자가 틀리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침탈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든지 예? 또는 불법 등기를 한 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보존행위인데 이런 것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곧 판례 나올 테니 그때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유도 각자 단독. 그 다음 총유는 여러분 사원총회 결의에 밑줄 치세요. 총유는 자 어떤 문중에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이 있는데 이 멧돼지들이 막 내려와서 선산을 막 이렇게 파헤치고 이럽니다. 먹거리가 없다 보니 예? 야생 조수가 내려와가지고 선산을 훼손시키고 막 그래요. 묘소를 파헤치고 그럽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문중원 중에 뭐 재산이 좀 많은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단독 결정해가지고요 선산에 돌아가면서 쭉 펜스를 쳐서 하여튼 멧돼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예요? 보존 행위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뭐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가. 그러면 문중에서 사원총회 결의는 뭡니까? 문중회죠. 종중총회. 뭐 그런 용어는 여러분 시험 나오는 거 아니지만 문중 뭐 총회라든가 뭐 종중총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쳐서 보존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출제가 가끔 되거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는 제가 출제 표기를 도표 속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넣지 않고 본문에 이제 수록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문제될 수 있다. 그다음 관리행위입니다. 자, 관리행위는 공유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지분의 과반수 밑줄. 자, 관리는요. 자, 관리행위 밑에다가 여백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로해서 임대차 결정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임대차 결정.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고요. 가불병 공유 관계고 지분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이런 공동 소유 관계에서 임대차 예를 들면 정이란 자에게 이 토지 전체를 임대를 결정합니다. 임대를 결정하는 것은 갑 단독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졌다는 것은 지분의 과반, 절반이 넘죠. 갑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을병 둘이 의견 일치 보더라도 임대차 결정 못해요. 그래서 관리행위 하면요 가장 사례로 잘 나오는 것이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말고 출제한 사례는 없어. 각종 시험에. 그래서 임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요 지분의 과반수. 그런데 여러분 지문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공유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아요? 틀립니다.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에요. 공유자 과반수면 을병 둘이 합의 보면 임대차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 갑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차임이 임대료가 100만 원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 그 100만 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용수익의 대가죠. 그것은 지분 비율로 기록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 그럼 어때요? 6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바로 다음 칸까지 한꺼번에 보자고요. 사용수익, 자 지분 비율로 사용의 밑줄.
여러분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죠? 예.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 그다음에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로 사용.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임대료 100만 원 들어오면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관리행위에서 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정의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자 나중에 또 오늘 2교시에서도 공부합니다만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요. 2기. 자 월세 같으면 2달 이상을 연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느냐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제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해지를 결정하는 거, 자 병 단독으로 또는 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지속되던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하는 것까지도 모두 무슨 행위? 관리행위의 범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갑이 이렇게 단독으로 임대차를 결정했잖아. 그죠? 그래서 정한테 빌려줬죠. 근데 항상 갑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병이. 항상 갑이 못마땅해. 그래서 갑한테 아무 말하지 않고 정한테 갔어. 정한테 가서 당장 이 땅에서 당장 퇴거하시오. 뭡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했다. 예를 들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했다. 갑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 당신한테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당장 나가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적법하게 임대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병은 을이나 병 이런 자를 이제 판례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소수 지분권자라고 나옵니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소수 지분권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을이나 병을 소수 지분권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보면 임대차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하는 것까지 모두 관리행위다. 자, 그 다음에 합유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합유는 조합계약에 따라서 동업계약에 따라서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을 했느냐 그걸 규약이라 그러는데 규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관리행위나 사용수익 이런 것들은 자율에다가 맡긴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류도 관리행위도 사원총회 결의 자 이렇게 돼 있죠. 빈도 없고요. 출제 빈도 약하고 그다음 사용수익 마찬가지. 그다음에 처분 변경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분의 처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지분의 처분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처분 변경은 왼쪽에다가 뭐라고 하냐? 공동 소유물 전체니까 뭐 공유 같으면 공유물 전체라고 하세요. 전체는 뭐냐면 공유에서는 공유물, 합유에서는 합유물, 총유에서는 총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유자 전원 동의 밑줄.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공유 토지가 지목이 답이다. 여러분 칠판 잠깐만. 요 공유 토지가 시골 땅인데요. 아직 답입니다. 답 또는 전이다 그러죠. 전. 지목이 예를 들면 이걸 이제 건축물을 축조 전원주택 짓고 하려면 또 일부 뭘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또 바꾸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로 전에서 대로 지목을 바꾼다. 이건 공유물의 무슨 행위입니까? 변경이죠. 당연히 전원동의입니다. 처분도 전원동의이고 변경도 전원동의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합유 중요도 없고요. 자, 총유 사원총회 결의 밑줄. 합유는 여하튼 관리행위부터는 뭐 별로 중요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총유에 오히려 사원총회 결의 했습니다. 자, 등기 방식 민법에서는 시험 안 냅니다. 출제하지 않습니다. 복습할 때 안 봐도 됩니다만, 공유는 이건 여러분 등기법에서 필요하겠죠. 공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하되 지분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합유도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하되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재라고 했는데 뭐 기재 다른 말로 기록이죠. 지금은 등기가 전산 그러니까 파일 이렇게 컴퓨터 파일 형태로 구성되니까 기록이라는 표현이 더더욱 좋겠죠. 근데 뭐 쓰지는 않아도 되겠고요. 그다음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에 그래도 밑줄 하나 쳐주시고 그 부분만. 총유는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합니다. 교회 재산은 교회 자체 명의로. 문중도 뭐 무슨 밀양박씨 문중 무슨 회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자체 명의로 등기하되 대표자나 관리인 이름을 함께 기재한다, 첨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더 봅니다. 공유의 성립. 자, 공유 1. 지분의 비율. 자, 공유자의 지분 비율은 공유자 의사 표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나, 자, 그다음에 밑줄 쫙.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동그라미. 자, 이것은 가끔 아주 드물지만 추정을 바꿔서 간주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시험에 간주된다 또는 그냥 본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본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다도 간주죠. 그죠? 틀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주 치사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칠판에 자, 세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어. 원래 지분 등기하게끔 돼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다 또는 간주된다. X. 자, 주의했고. 그다음에 지분의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 왼쪽에다가 별 하나 달고 넘어가죠. 제목에다 별 달죠. 뭐 지분의 탄력성 별 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게 밑줄.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의 밑줄입니다. 자, 계속 이 그림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근데 이 갑이 자,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근데 사례로 나올 때 포기보다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례가 더 잘 나오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걸 왜 잘 내느냐면요. 상속법, 우리 민법의 제5편의 상속법에 가면 어떤 자가, 갑이란 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 자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 자에게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이네, 반결족 아무도 없어. 지금 방금 제가 혼자 쭉 나열을 했는데 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이 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다. 국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자의 지분은 국유가 된다. 이렇게 시험에 간간히 나온단 말이죠. X. 이때는 이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5분의 3의 이 지분은요, 을병에게 각각 반반씩 나누어서 귀속된다. 그럼 을병은 결국 어떻게 지분이 2분의 1 되겠네요. 전체 소유물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을병은 좋아지는 거예요. 갑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남의 불행이 자신들의 행복이 됩니다. 그죠?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부분 문제가 좀 빈도가 있고 주의하셔야 되겠고, 아울러 공유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자, 지분의 포기는 여러분 법률행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 혹시 자료 1페이지 있나요? 1페이지 부분 갖고 계십니까? 와, 그 1페이지부터 다 갖고 다니세요? 네, 잘하십니다. 거기 보면 1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에, 자,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도 됩니다. 법률행위 종류. 자, 종류 보면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 자, 도표에 보면 법률행위 종류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도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단독행위에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다른 건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설명드리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권재유, 자, 앞글자 따서 권재유 세 개가 있는데, 권이 뭐예요, 여러분? 권리의 포기. 바로 그겁니다. 권리의 포기. 바로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법률행위다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법률행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게 어쨌다고? 그게 어쨌다고 여러분 반문하겠죠? 우리가 물권법 첫 시간에 뭐였어요? 민법 제 186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대표적 사례는 매매, 교환, 증여, 다 법률행위죠. 근데 그 매매, 교환, 증여는 뭐예요? 계약인 법률행위거든. 지금 방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 뭐예요, 방금? 계약, 맞아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은 계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권리의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그래도 어쨌든 뭐다? 법률행위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 효력생긴다? 딩기해야지 효력생긴다. 그래서 186조, 그렇죠? 제가 뿌리를, 원인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주의하세요. 주의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70페이지 돌아왔는데, 공유나 합유 지분의 포기도 법률행위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것 같으면 법률행위로에다가 밑줄 딱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둔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써두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 따라서 딩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 출제됐죠? 예, 두 번 나왔습니다. 공유물의 이용관계. 자, 기억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아까 그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차임 들어오면 지분비율로 나누어 갖는다. 그죠? 근데 차임은 우리가 무슨 과실이라고 그러죠? 법정과실이라고 그러죠? 법정과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뭐 과수원이다. 그럼 뭐 천연과실도 수확되겠죠. 사과, 배 이런 것들. 그죠? 역시 지분비율로 귀속된다. 자, 그다음에 니은 공유물의 관리행위, 즉 목적물의 이용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자, 앞에 도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자, 관리행위 가로치고 이용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다음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 밑줄. 도표에서 아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한 번 더 밑줄.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네, 자 밑줄 한 번 더. 그 다음에 즉 지분의 양도, 담보 제공, 뭐 여러분 저당권 설정, 자 이런 것들, 포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분의 뭐라고요? 지분의 처분이거든. 이것도. 그렇죠? 양도를 하는 것도 처분이고 담보 설정하는 것도 처분이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다. 여러분 5분의 3의 지분 은행에 담보 설정하고 융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을병 동의 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니까.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만 용익 물권 설정과 같은 처분은 공유물 전체 처분이 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출제는 안 됐지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구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갑을병 이렇게 할까요? 아니, 두 사람 맞게, 두 사람. 자, 두 사람 아직 안 그렸죠? 네, 두 사람. 자, 2분의 1, 2분의 1의 지분을 갖습니다. 자, 을이 자기 2분의 1 지분상에 A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안 된다. 여러분이 대답. OX.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 지분상에 저당 설정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지분 처분도 자유로운데, 양도 자유로운데, 그죠? 저당권 설정도 처분 행위에 들어가고요. 지분 처분 자유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지분상에 이게 토지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사례로 나올 때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에서 출제한다 되어 있으니까 항상 사례로 나와도 토지 아니면 건물이지 뭐 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유 토지의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갑이 자기 지분상에 B 앞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대답. 제가 분필을 여기다 딱 찍었네요. 저도 모르게. 동그라미 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찍겠죠? 그렇죠? X,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지상권 설정과 같은,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지상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이죠. 자꾸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용익물권인데, 이 지상권 설정은 왜 안 되느냐면요, 지상권은 배타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전체 중에 2분의 1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왜냐하면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 퍼져 있거든. 전체 중에 2분의 1이 퍼져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것은 지상권 설정은 직접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을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을의 동의 받으면 이제 받아서는 가능하겠지만 갑 단독으로 자기 지분상의 지상권 설정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근데 저당권은 왜 됩니까? 이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잖아.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판례 나올 것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이 자기 지분상에 저당 설정했다가 돈을 또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또 우리 민법 항상 못 갚죠? 그럼 결과 어떻게 돼?
경매 그런데 일단 못 갚은 결과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2분의 2 지분상의 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을이 갑의 이와 같은 행위가 좀 못마땅스러웠어.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분할하자. 우리 찢어지자 그런 거죠. 그래서 분할하자 해서 분할 청구를 해서 이것이 분할이 됐어요. 분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1, 갑이 이제 1 이렇게 되겠죠. 각각 소유권이 1씩 나누어졌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종전에 공유관계로 있을 때 지분상에 설정된 저당권은 갑뿐 아니라 을의 지분상에도 을의 1이라는 소유권의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 미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갑에게도 미치고 을에게도 갑에게도 분할된 1 중에 2분의 1만큼 을에게도 분할된 1 중에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이렇게 미친다 하면 이것은 틀리는 겁니다.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갑에게만 집중된다. 갑에게만 일이라는 이 소유권, 분할된 이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의 분할받은 1 중에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을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그 저당권에 가면 저당권의 추급력이라는 게 있어요. 추급력이 뭐냐면 담보 물권은 저당권은 목적물이 가는 곳에 끝까지 뒤쫓아간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추급력인데 그 추급력이 이렇게 공유 관계로 있다가 지분상에 저당이 설정됐다가 이 토지가 분할이 되면요. 갑의 1이라는 소유권의 2분의 1만큼 자, 을이 분할받은 1이라는 소유권의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양쪽으로 다 미칩니다. 그래서 오직 틀리게 낼 때는 제가 결과를 먼저 표현을 해버렸는데 표현이 잘못 나왔는데 아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갑이 분할받은 부분으로 저당권 효력이 이쪽만 미친다. 이게 집중된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을에게도 미친다. 그러면 일단 공유관계로 있다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다른 공유자는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분할되면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 변제 못하면 경매 역시 효력이 자기한테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자, 판례 하나만 확인하고요. 자, 이번 시간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을 잠깐 보느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그 공유물의 이용관계 디귿까지 봤죠? 디귿까지 봤는데 자, 방금 표현했던 것이 자, 일단 뭐 나중에 나오니까 진행하다 보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체크해 드리고 자, 여기 72페이지 154번 판례 72페이지 154번 판례 자, 154번 네, 갑을의 공유인 오늘 집중 잘 안 되네요. 그죠? 좀 소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때문에 자, 154번 자,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에 뭐가 된다? 공동담보. 공동담보가 뭐냐면요. 둘 이상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가 설정된 것을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소유권이 각각이지 않습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저당이 설정된 모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단독저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저당. 근데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그 화살표 해설 부분보다는 방금 밑줄된 부분.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된다? 갑이 분할받은 부분으로 어떻게 된다? 집중된다. 이렇게 틀리게 낼 때. 틀리게 낼 때. 자, 여러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